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새로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새로 오신 분. 네, 새로 오셨어요? 예전에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1년대 강의 혹시 듣고 오셨나요? 조금이요? 네. 새로 오신 분들은 1년대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 될 거예요. 3월달인데 했던 걸 또 할 수는 없고, 물론 중요한 건 계속 하겠지만, 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다음 시간부터는 1월달을 빠른 속도로 동영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쪽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맨 앞에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3월달에는 25쪽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물론 5월달 되면 또 앞에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쪽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표시의 결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그릴 겁니다. 잘 그렸죠? 네,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여기 휴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인데요. 청와대의 대통령은 국가로부터 통치권이라는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 국토가 될 거예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가 될 텐데,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제대로 수집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한 다음에 주권자에게 이를 공시해야 돼요.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습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 정보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덩어리를 쪼갭니다. 전 국토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쪼개더라는 겁니다. 이 쪼개진 하나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라고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는 도시 지역은 동을 얘기하고 농촌 지역은 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과 리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동과 리 단위도 너무 땅덩어리가 넓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쪼개야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지면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토지가 작아진 겁니다. 이 작아진 토지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필지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 토지라는 개념은 요 구획된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획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죠. 필지는 인위적으로 구획을 한 겁니다. 그럼 충분히 작아졌기 때문에 이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는데요. 첫 번째, 조사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두 번째,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고, 이것이 주된 정보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의미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처음 오신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소, 지, 면, 경, 좌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소는 뭘까요? 소재지를 얘기합니다. 즉, 이 토지가 존재하는 행정구역을 의미하고, 지번은 뭘 얘기합니까? 지는 뭐를 얘기합니까? 지번. 토지의 번호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는 뭐죠? 토지의 사용 목적을 줄여서 지목. 면은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고, 경은 경계를 의미하게 될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게 되고,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할 겁니다. 물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누가 지적소관청이 등록하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됩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제도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뭐였습니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때 이 지적공부는 지는 토지고 적은 정보라는 뜻을 가진 한자죠. 그래서 지적은 토지, 정보라는 뜻이고 공적인 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총 8개의 지적공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이 필지의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한 필지 토지별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필지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라고 개념을 정했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했고 필지는 자연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획을 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필지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립요건을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 필지 토지의 성립요건 6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두 번째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 지반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처음 오신 분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소, 지지, 축동이라고 외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1월달 강의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지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이죠.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세 번째는 지목이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네 번째는 지반이 연속적일 것. 다섯 번째는 축척이 동일할 것. 여섯 번째는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이렇게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출제하고 있고요. 또한 나중에 합병할 때 합병 요건에 이것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합병 요건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지목이 동일할 것,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일필일목의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은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을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한 필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된다는 원칙,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논농사 용도의 토지라고 한다면 지목은 논답자를 써서 지목을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논답자를 써서 지목이 답이었고 이 논농사 용도의 토지는 이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변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관계수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관계수로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관계수로로. 이렇게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벼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 벼의 뿌리가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논농사는 바닥에 항상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수로가 이 토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또랑이에요. 또랑이 관계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또랑은 지목이 뭐였습니까? 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자는 또랑 구자고요. 거자도 또랑 거자입니다. 그래서 또랑의 지목을 국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또랑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지목 중에서 여기에 등록이 될 때는 하나만 등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를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도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목이 2가지가 존재하죠. 한 필지 안에 지목이 2개가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동일한 지목으로서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지목이 한 필지에 존재하지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동일한 지목을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일필일목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지목으로 여기에 등록하는 거니까 일필일목의 원칙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지목만 등록해야 되는데 지목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였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또는 주용도 추정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어가 논농사 용대의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논농사 용대의 토지가 국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국어가 논농사 용대의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주된 용도가 될 테고 이것이 종된 용도가 될 겁니다. 즉 주종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거 달리 표현하면 민법에서 종물 이론을 공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종물 이론에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 주된 용도는 논농사 용대의 토지가 주된 용대의 토지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뭐로서 등록을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는 답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의 지목만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두 개의 원칙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답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또랑은 국어는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있습니까?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등록되고 있지 못하죠. 이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이 토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라고 해서 양입지라고 불렀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라서 그렇다고 했죠. 네, 이 양입지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 출제가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양입이 제한되는 토지, 즉 양입될 수 없는 토지 요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요건도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도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요건은 저 그림을 떠오르시면 될 겁니다. 이때 주종관계의 용도가 있을 때 이때 양입지에 해당되는 건 어느 겁니까?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양입지에 해당되죠. 따라서 지적공부에는 그 지목이 등록됩니까? 못 됩니까? 지목이 등록되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이 양입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종관계의 토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거예요. 교재에 따라서는 편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편의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이 전체가 한 필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가 한 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선 주된 용도의 토지와 이 양입지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딱 붙어 있지 않게 되면 한 필지가 안 돼요.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은 뭐였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그렇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여야지만 이 토지가 한 필지가 성립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만약에 이 부분과 주된 용도와 여기와 요 종된 용도의 토지가 같은 지목이라고 한다면, 즉 요 부분도 논농사 용도의 토지인 답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양입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세 번째 요건은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같은 토지일 것. 그러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된 용도의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요 세 가지가 양입지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보통 교재에는 요 두 개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두 개를. 그래서 같이 표현해서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로서 용도가 다른 토지일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교재에는. 하지만 내용은 세 가지예요. 출제가 될 때는 세 가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토지일 것.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그림 갖고 말로 표현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이거나 접속된 토지일 것. 세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와 다른 용도의 토지일 것. 그렇죠. 세 가지 요건. 그 다음에 양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이 종된 용도의 토지가 양입지죠. 맞습니까? 그럼 이 주종 관계가 깨진다면, 즉 종된 지위를 벗어난다면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즉 종물 이론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주종 관계가 깨지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대지. 그렇죠. 대지는 종된 용도의 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지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 대지라고 했죠. 네. 대지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기초 대자에 땅 지자를 써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의 기초가 되는 토지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 대지라는 토지인데요. 이때 이 건물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에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암기 되셔야 됩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그러면 굉장히 비싼 토지겠죠. 그렇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토지일 거예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테고, 두 번째, 땅속에 각종 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전기선, 전화선,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중에서 가장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대지는 절대로 종된 토지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된 용도의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0%를 초과한다면 이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19살이 돼버리면 부모의 법적인 종속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성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10%를 초과한다면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 33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이것도 종된 지위를 벗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330제곱미터는 평 단위로 치면 100평이에요. 도시지역에 100평 정도가 되면 그건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토지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즘은 이걸 응용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응용해서 출제가 될 때 이 순서대로 대입해서 답을 골라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도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초과. 그러면 10%까지는 양입지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330제곱미터까지는 양입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출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25쪽에 토지 표시의 결정이 나오고요. 토지의 조사 등록이 나오는데 거기 조사 등록의 주체 이 부분 새로 오신 분들은 밑줄 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있죠. 네, 거기 반드시 밑줄 치셔야 되고 그 옆에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모넣기로도 출제를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모든 토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나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것이고 시군구에 존재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지적소관청. 맞습니까? 시군구라는 표현이 있다면 지적소관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국토 모든 토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이지만 시군구별로 지적소관청에게 위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임. 이때의 위임은 기간 위임이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넷째 줄 보시면 신청,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것 좀 보겠습니다. 이 등록은 원칙이 신청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 예외는 직권이 될 겁니다. 이거 뒤에서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원칙은 신청이라고 했죠. 신청.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해야 될 겁니다. 이 신청도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책을 좀 보죠. 네, 책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몇 페이지일까요? 125쪽 가보십니다. 124쪽. 124쪽 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24쪽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원칙은 신청이고 이 신청 중에서도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필지 토지와 관련해서 가장 이해관계가 큰 자는 누굴까요? 소유자겠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일단은 신청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위 신청.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등록을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위 신청은 네 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죠. 이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란 뜻입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 그러면 왜 특별한 예외 규정이냐면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요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 소유자가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특례 규정이냐면 여기서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는. 네? 소유자에게 신청권 인정이 되죠? 소유자가 신청권이 있지만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대위 신청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신청권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행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례 규정은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지만 소유자가 신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왜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느냐. 첫 번째는 공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때 소유자가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 공익적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때는 제3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소유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어쩔 수 없이 신청할 수 없다면 제3자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소유자가 잘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3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르는 지목이 있다고 그랬죠. 철제, 천, 구, 유, 수, 학, 도의 지목이 되는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철제, 전구, 유수,
학도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공익적 사업이 진행이 안 돼 버려요. 공익적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제3자가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국가기관의 장이나 또는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자연인,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 이동 등록을 신청할 때 자연인은 자신의 팔, 다리를 이용해서 지적소관청에게 가서 손을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은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다리가 없어요.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대신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표자예요.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자는 대표기관이 이 국가나 지자체 법인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가나 지자체는 법적 성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에요.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대신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공동주택의 부지니까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파트가 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구분 소유자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죠. 뭡니까? 민법에서 관리단. 기억나십니까? 관리단. 그러면 관리단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관리인.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 그때는 즉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때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있겠죠. 이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관리인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다면 사업 시행자가. 그런데 이 관리인은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민사특별법 하셨죠? 구분 소유권자가 구성되는 회의가 뭡니까? 관리단 집회죠. 그렇죠. 거기에 대표자는 누굽니까? 관리인이죠. 그런데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만 존재합니까? 10명. 그렇죠.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관리인이 존재해요. 그러면 10명 미만일 때는 관리인이 없겠죠. 맞습니까? 관리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될 겁니다. 민법에서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는 대표자를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였습니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신청.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대위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니까 얼마나 시험 내기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또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지목이 뒤따른다고 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철은 뭐였죠?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도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외우고 계시죠? 나중에도 또 써먹어야 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요걸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직권에 의한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그래서 이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은 교재의 125쪽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요 그림을, 요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를. 그런데 이 순서를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오늘 암기를 해 보십니다. 첫 번째,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토지 이동의 의미는 뭐였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죠.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 이를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계획을 수립하더라는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는 토지 이동 조사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용어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현황 써 넣으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자꾸 출제하느냐면 토지 이용이라고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토지 이동과 토지 이용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죠. 토지 이동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 여러분 강조했죠. 토지 이동은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토지 이용은 이렇게 써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토지 이동과 이용은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는 거 먼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할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야 될 겁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토지 이동에 관한 내용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토지 이동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정보가 수집이 될 거예요.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세 번째,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조사부에는 그 수집된 정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다가 수집된 정보를 적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부에는 토지 이동에 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 장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서 서류로 작성을 하게 돼요. 그 서류를 토지 이동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서라는 단어는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를 조서라고 불러요.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와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듭니다. 그 서류의 이름을 토지 이동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 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됐다면 이제 이 조서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합니다. 이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좀 잘못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다.
이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서관청은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이 이루어지고 지적 공부까지 정리가 됩니다. 이 순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고 문제집에서도 자주 보이는 문제예요. 문제집에서도. 이 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논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계획의 이름은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가야 되겠죠.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정보가 수집이 됐을 테고 수집된 정보를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습니다. 토지이동 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추려진 정보를 한 장의 서류로 만듭니다. 뭡니까?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합니다. 토지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됐다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한 후 직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나중에 따로 보실 거예요. 토지이동에 관한 토지이동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의한 서류라는 뜻입니다. 토지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 결의한 서류,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불러요.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출제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판사한 것 중에서도 출제되는 게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한필지 성립 요건. 두 번째는요, 양입지 요건과 제한. 세 번째는요, 직권에 의한 등록 절차, 순서. 다 출제 영순위들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서 26쪽을 가보시면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이 나오는데요. 1번은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보이시죠? 밑줄. 2번. 두 번째는 뭡니까?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거기 첫째 줄 끝에 보시면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 이게 법조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지적 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순서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쪽에 토지의 등록 단위가 나오는데요. 등록 단위라기보다는 등록된 사항들이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 아닌지. 이건 필지부터 나오는 거니까 단위 맞네요. 이 필지의 개념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 맞습니까?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를 필지라고 얘기했고, 한 필지 정할 수 있는 기준, 즉 요건, 지, 소, 지지, 축 등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입지가 나와 있는데, 양입지, 용도가 다른 땅 일정한 양이 한 필지 안에 편입된 토지 양입지라고 했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양입지의 요건, 우리 규제에는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입지의 요건 세 가지, 양입의 제한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쪽에 토지 표시의 결정 나와 있는데,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죠. 이 중에서 소재는 소재지를 얘기하고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행정구역은 국회가 만든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재지는 빠집니다. 그래서 지번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지번을 보시면 31쪽에 지번이 나와 있는데, 지번은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번호를 지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우리나라에 몇 필지가 있느냐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3,800만 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이 더 흘러갔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4천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천만 필지를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맨 첫 번째는 1번이 되겠지만 마지막 번호는 4천만 번호가 될 수밖에 없죠. 번호가 너무 커집니다. 번호가 너무 커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져요. 따라서 이 번호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번호는 지번 부여 지역을 단위로 해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은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를 얘기했죠. 그래서 지번 부여 단위 지역별로 지번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요 파란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길어서 단위를 생략한 겁니다.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너무 길어서 단위를 생략해서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 단위니까 여기서 이제 번호가 부여될 겁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지번 부여 지역은 다시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4천만 번호가 나올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큰 번호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 겁니까? 북서 기번의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북서 기번의 방식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북동 기번의 방식이 있었죠. 북서 기번의 방식과 북동 기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얘기 드렸고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동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어느 쪽에서 끝난다고 했습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시작한다의 반대는 끝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남동쪽에서 지번이 끝날 겁니다. 요거 출제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북동 기번의 방식은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시작하의 반대는 끝난다. 남서쪽에서 지번이 끝나는 방법이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북서 기번의 방식은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서고 남이고 동이고 그럼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니까 지번이 이렇게 부여된다고 했죠.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지번이 부여되는 것이고 북동 기번의 방식은 지번이 북동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지번이 이렇게 부여되는 게 북동 기번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이 북서 기번법은 글씨를 이렇게 쓰거나 읽는 나라에서 북서 기번법을 쓴다고 했죠. 이렇게 읽는 나라, 이렇게 쓰는 나라. 그 다음에 북도 기번법은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에서는 북동 기번법을 쓴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동서남북을 표현해 보면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여기서 첫 글자를 쓰는 나라들 그리고 마침표는 어디서 찍습니까? 여기서. 맞습니까? 이렇게 글씨를 쓰는 나라에서는 북서 기번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습니까? 지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가 될 겁니다. 첫째 줄을 썼다면 둘째 줄은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죠. 아래로 가죠.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북서 기번의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번이 부여되는 방법이 북서 기번의 방식이고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나라는 북서 기번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들은 좀 야만적인 나라들 몇 개가 있죠. 여기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나라들 어디입니까? 중국, 대만, 일본 좀 야만적인 국가들 거기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북서 기번의 방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첫 번째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번의 방식에 따라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 기번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지번의 구성과 표기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집원의 구성과 표기,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요번에 꼭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원은 형식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식 집원. 두 번째는요, 복식 집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 단식 집원에서 단은 하나라는 뜻이고 복은 두 개라는 뜻이죠. 식은 형식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단식 집원은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집원을 단식 집원, 복식 집원은 두 개의 형식으로 구성된 집원을 복식 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은 뭘 얘기한다고요? 아라비아 숫자만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여러 번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단식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집원을 단식 집원, 복식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집원을 복식 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요 아라비아 숫자 대신에 한글로 쓸 수 있느냐? 100. 있다 없다? 없다. 한자로 쓸 수 있느냐? 없다. 영어로 쓸 수 있느냐? 헌드러드. 발음 좋죠? 헌드러드. 없다. 왜요? 왜냐면 농촌에 가보시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글씨를 못 읽는 분들도 계시죠. 한글로 쓰면 글씨를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80, 90 드신 어르신들은. 다만 그런 분들도 요 숫자는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됩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한글이나 한자나 영어를 쓰게 되면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를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요 복식 집원 중에서 앞에 있는 요 아라비아 숫자를 뭐라고 읽었습니까? 뭐라고 읽었죠? 본래의 집원인 본번. 뒤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읽었습니까? 본번에 붙은 집원이라고 해서 본번에 붙은 집원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집원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왜요? 단식 집원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원은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집원이기 때문에 본번이 없다면 부번도 존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집원은 본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표시는 반드시 뭐라고 읽는다고요? 의. 반드시 의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100-5라고 읽으시면 공간정보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반드시 100-5라고 읽으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이 집원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앞에 뭘 써야 된다고요? 산자를 붙여야 됩니다. 만약에 임자를 붙이면 요 임은 임야라는 지목의 부호예요. 임야라는 지목의 부호죠. 그런데 만약에 임자를 붙이게 되면 임야와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자는 붙일 수 없고 산자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언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그러면 요즘은 이것도 출제한다고 그랬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것도 안 된다고 했죠.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은 그냥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제될 확률은 90%.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원의 구성과 표기 1, 2, 3, 4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1, 2, 3, 4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원의 표기 방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평행제도. 이 평행제도는 본번과 부번이 평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평행제도라는 게 본번과 부번은 평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를 평행제도라고 불러요. 우리 공간정보법은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평행식을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분수제도. 이 분수제도는 본번과 부번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수로 이게 분수식이에요. 이것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100번, 그 다음에 여기가 101번, 102번, 103번. 이때 요 100번지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어떠한 지번을 부여합니까?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한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안 나세요? 네. 100번.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죠. 그런데 부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본번과, 아니요. 평행식. 본번과 부번이 평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평행식. 분수식을 이렇게 합니다. 분수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종전에 사용되는 지번을 분모로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지번 부여의 지역이 최종 분번은 몇 번입니까? 103이죠. 그래서 104, 105. 이렇게 부여하는 게 바로 분수식이에요. 그래서 종전에 사용되는 지번을 분모로 놓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분번의 다음 순번부터 분번으로, 뭐죠? 여기 뭐라고 했죠? 분자로 부여하는 거. 네, 기억이 안 났습니다. 분자. 이걸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는 기호라는 뜻입니다. 기호. 번은 지번이라는 뜻이 되겠죠. 기호로 지번을 부여하는 제도를 기본제도 또는 분기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분할할 때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해서 분기제도라고도 부릅니다. 다시요. 기본이란 용어는요, 기호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해서 기본제도라고도 부르고요. 분할할 때 기호를 부여한다고 해서 분기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이렇게 부여합니다. 요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분수식. 요거는요, 분기제도를 보겠습니다. 종전의 지번은 얼마였습니까? 100일이죠. 부호를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B, 101호,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재가 좀 잘못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100일에 1, 100일에 2, 101에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기호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원래는 종전의 지번이 100일이었죠. 이렇게 100일에 1, 100일에 2, 100일에 3. 아마 이렇게 쓰셔야 될 거를 잘못 편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기호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읽으실 때 좀 이해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네 번째, 자유부번제도. 이거는 별표 치시입니다. 자유부번제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부번제도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면, 지금 요 102번지를 자유부번식을 사용해서 지번을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몇 번인가요? 103이죠. 그러면 여기 세 필지로 나눠보겠다는 겁니다. 세 필지로 나눴는데 자유부번식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다음 순번부터 자유롭게 부여합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다음 순번으로 자유롭게 부여한다고 해서 자유부번제도라고 불러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출제될 수 있는 건 이 네 번째가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33쪽에 32쪽에 북서기본법은 설명을 했고요. 4번부터 8번, 9번까지 단지단위법은 1, 2월달에 설명한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지번의 시작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별표 쳐져 있죠? 네. 설명 드렸었나요? 안 했었나요? 네. 한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지번의 시작에서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본법에 의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번 부여는 첫 번째 주체가 지적소관청입니다.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합니다. 세 번째,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네 번째,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지적소관청이. 단위는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세 번째, 북서 기본의 방식으로. 네 번째,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쭉 보실 겁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부터 지번의 부여 방법을 볼 겁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네?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요 신규 등록부터 상세하게 볼 겁니다. 상세하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